형수님, 여기 렌즈 좀 봐봐요. 와, 대박. 진짜 박물관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네. 내 다리꼴 좀 봐라. 장작으로 써도 불도 안 붙겠네. 낄낄낄.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황태자였지만 사고로 두 다리를 잃자마자 쓰레기처럼 버려진 남자. 계모와 이복 동생은 그에게 죽은 사람 취급을 하며 쥐뿔도 없는 산골 처녀를 억지로 떠넘겼습니다. 병신한테는 촌년이 딱이지라며 비웃던 그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억지로 결혼시킨 그 촌스러운 며느리가 훗날 그들의 목을 조여올 저승사자가 될 줄은 말이죠. 과연 남자는 짐승 같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본격적인 사이다 복수극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산짐승 우는 소리마저 빗소리에 묻혀버린 깊은 산속, 낡은 별장에는 음산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벽지 곳곳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눅눅한 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방 한가운데 휠체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자는 태산그룹의 장남 강민호였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재계를 이끌어갈 후계자로 불리던 그였지만 지금의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강민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3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이후 강민호는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요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는 이곳에 유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때였습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끼익 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세찬 비바람과 함께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정막을 찍고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두른 계모 최 여사와 껌을 짝짝 씹으며 건들거리는 이복 동생 강민재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최 여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뒤따라 들어온 강민재가 킬킬거리며 강민호의 휠체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민재는 강민호의 무릎을 덮고 있던 낡은 담요를 확 걷어버렸습니다. 앙상하게 말라 뼈만 남은 강민호의 다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강민재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다리꼴 좀 봐라. 장작으로 써도 불도 안 붙겠네. 강민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입술을 깨물며 강민재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재는 그런 강민호가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강민재는 강민호의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던 식은 죽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강민호의 환자복 위로 죽을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질척하고 차가운 죽이 강민호의 가슴과 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민호의 옷이 더럽게 얼룩졌지만 마비된 몸을 가진 강민호는 손을 뻗어 닦아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그저 부들부들 떨며 강민재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강민재가 빈 그릇을 바닥에 던지며 빈정거렸습니다. 주는 밥도 못 챙겨 먹어서야 어디 살겠어? 그냥 혀 깨물고 죽지 그래. 옆에서 지켜보던 최 여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강민재를 말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죽으로 범벅이 된 강민호의 무릎 위에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최 여사가 싸늘하게 명령했습니다. 도장 찍어. 내일 아침에 촌년 하나가 올 거다. 내 똥오줌 받아낼 간병인 겸 마누라야.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혼인신고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배우자 란에는 이연아라는 낯선 이름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바라보자 최 여사는 지팡이 끝으로 강민호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 여사의 눈빛에는 경멸과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강민호의 뺨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가진 건 몸뚱이뿐인 여자야. 병신이 된 내 놈 재산이나 빼돌릴 걱정은 없겠지. 고맙게 생각해라. 강민재가 옆에서 거들며 이죽거렸습니다. 형님 지분은 이제 내거나 다름없으니 그 여자랑 소꿉장난이나 하면서 여생을 즐기시라고. 볼일을 다 봤다는 듯 두 모자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최 여사와 강민재가 휩쓸고 나간 자리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멀어지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강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죽과 오물로 더러워진 자신의 몸, 그리고 힘없이 늘어진 다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강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자신의 허벅지를 내리쳤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으악, 으악. 천둥 번개가 번쩍이며 어두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벽에 비친 강민호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내일이면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아내란 이름으로 이곳에 옵니다. 강민호는 치욕스러움에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찾아올 그 여자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강민호의 울음소리처럼 밤새도록 산장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퍼붓던 비는 그쳤지만 별장 마당은 온통 질척거리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진흙 구덩이 한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혼례상이 차려졌습니다. 하객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축하해줄 주례조차 없는 썰렁한 마당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곰팡이 핀 냄새가 나는 낡은 턱시도를 입고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뒤집어 쓴 죽 자국이 셔츠 깃에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지만 누구 하나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덜덜거리는 굉음을 내며 낡은 용달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녹이 슬어 페인트가 다 벗겨진 트럭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흙탕물이 튀어오른 바닥으로 낡은 꽃신 한 켤레가 내려섰습니다. 오늘의 신부 이연아였습니다. 이연아는 요즘 사람들이 입는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색이 다 바랜 옥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차림새였지만 쪽진 머리와 하얀 목선에서는 묘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연아의 품에는 보자기에 꽁꽁 싸맨 작은 상자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파라솔을 펴고 앉아있던 최 여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최 여사는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이연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최 여사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걸 주워왔더니 꼴 좀 봐라. 야, 너 그 더러운 보따리는 뭐야? 냄새나게 왜 들고 있어? 저리 안 치워? 옆에 서 있던 강민재는 낄낄거리며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민재는 카메라 렌즈를 이연아의 코앞까지 들이대며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가 장난감 다루듯 이연아를 조롱했습니다. 형수님, 여기 렌즈 좀 봐봐요. 와, 대박. 진짜 박물관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네. 이거 유튜브 올리면 조회수 좀 나오겠는데? 강민재가 카메라를 흔들며 깐죽거렸지만 이연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연아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카메라 렌즈 너머의 강민재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서늘한지 킬킬대던 강민재가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민재는 머쓱한 듯 헛기침을 하며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기세였습니다. 한편 별장 울타리 밖 덤불숲 사이에서는 누군가가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옛 운전기사였던 김 기사였습니다. 김 기사는 최 여사가 고용한 경호원들 때문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도련님의 처참한 결혼식을 지켜보며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김 기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때 심심해진 최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이연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여사는 지팡이 끝으로 이연아가 품에 안은 보따리를 툭 쳤습니다. 이 안에 뭐 들었어? 시골에서 훔쳐온 고구마라도 들었니? 이리 내놔봐. 최 여사가 지팡이로 보따리를 낚아채 바닥에 떨어뜨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이연아가 날렵하게 몸을 돌려 최 여사의 지팡이를 막아섰습니다. 조용하던 이연아의 입에서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살릴 물건입니다. 이연아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네가 의사야? 아니면 송장 치우는 염쟁이냐? 그래, 끼리끼리 잘 만났네. 병신이랑 염쟁이랑 아주 천생연분이구먼. 최 여사는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깔깔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강민재도 최 여사의 뒤를 따라 웃으며 침을 뱉듯 바닥에 가래를 뱉었습니다. 결혼식이란 이름의 모욕적인 행사가 대충 마무리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흙이 묻을까봐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며 대기하고 있던 고급 세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여사가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우린 간다. 밥을 굶든 죽을 쓰든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리고 민호, 너 지분양도 각서에 도장 찍는 거 잊지 말고. 우웅하는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 세단이 흙탕물을 튀기며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바퀴에 튄 시커먼 진흙이 이연화의 옥색 치마폭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소란스럽던 마당에는 다시금 적막만이 찾아왔습니다. 텅 빈 마당에 덩그러니 남겨진 두 사람. 강민호는 치욕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여자까지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강민호는 이연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흙탕 속에 홀로 선 이연아는 멀어지는 강민호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은 보따리를 더욱 꽉 껴안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우르르 쾅! 천둥 소리가 마치 귀신 울음소리처럼 낡은 별장을 집어삼킬 듯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냉기만이 감도는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며 이연아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길게 일렁거렸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뒤에 앉아 있는 여자의 인기척이 몹시도 거슬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이연아의 존재가 강민호의 비참함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강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팔려왔소?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당신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소? 강민호의 목소리는 메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며 더욱 모질게 말을 뱉어냈습니다. 자신의 이 초라하고 망가진 꼴을 누구에게도, 특히 저 맑은 눈을 가진 여자에게는 더더욱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말 안 들리오? 여기 있어봤자 득될 거 하나 없으니 짐 챙겨서 당장 나가시오. 제발 내 눈앞에서 꺼져달란 말이오. 강민호가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등 뒤에서 무거운 쇠 문고리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려는데 이연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이연아는 말없이 창문에 드리워진 두꺼운 암막 커튼을 꼼꼼하게 쳤습니다. 그나마 들어오던 희미한 달빛마저 차단되자 방 안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완벽한 밀실이 되었습니다. 이연아는 낮에 그토록 소중하게 챙겼던 흙 묻은 보따리를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아의 손에서 낡은 보자기가 벗겨지자 그 안에서 검붉은 오칠이 된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물건인 듯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는 상자였습니다. 이연아가 경건한 손길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강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길이가 제각각인 수십 개의 은침들이 촛불빛을 받아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기이하게 생긴 뜸 도구들과 약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기처럼 보이는 날카로운 침들을 보자 강민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강민호가 기겁하며 휠체어를 뒤로 물리려 했습니다. 당신, 그게 뭐요? 대체 뭘 하려는 거야? 하지만 이연아는 잽싸게 다가와 강민호의 휠체어 바퀴를 고정 장치로 잠가버렸습니다. 가녀려 보이는 이연아의 손아귀 힘은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셌습니다. 꼼짝없이 갇힌 강민호가 겁에 질린 눈으로 이연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연아는 강민호의 무릎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강민호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아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이연아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바지를 걷어 올리세요. 옷을 벗으시란 말입니다. 강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이거 안 나? 강민호가 거칠게 반항하며 팔을 휘저었지만 이연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아는 강민호의 저항을 가볍게 제압하고 거침없는 손길로 강민호의 환자복 바지단을 걷어 올렸습니다. 3년 동안 햇빛 한 번 보지 못해 앙상하게 마르고 창백해진 강민호의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근육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뼈만 남은 다리는 마치 죽은 나무 토막 같았습니다. 강민호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가장 약하고 추한 부분을 들켜버린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보지 마. 보지 말라고. 저리 비켜. 강민호가 악을 쓰며 이연아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연아는 강민호의 종아리를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안쪽의 깊숙한 혈자리를 찾아 강하게 눌렀습니다. 꼭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민호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감각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꼬집어도 때려도 뜨거운 물을 부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다리였습니다. 의사들조차 신경이 완전히 죽었다며 포기했던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 깊은 곳에서 마치 불에 데인 듯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 것입니다. 비록 아주 미세하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고통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와 이연아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연아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지압에도 온 기력을 쏟아부은 듯 했습니다. 이연아가 고개를 들어 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아의 눈빛은 이제 광기에 가까운 집념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겠다는 무서운 의지였습니다. 이연아가 비장하게 선언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죽은 나무에도 봄이 오면 꽃은 핍니다. 서방님의 다리는 죽은 게 아닙니다. 잠시 뿌리가 잠든 것뿐이에요. 강민호는 이연아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헛소리인지 아니면 기적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몸은 이미 이연아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연아가 강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오늘 밤 제가 서방님을 다시 깨우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반드시 두 발로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강민호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이연아는 잡고 있던 강민호의 손을 놓고
침통에서 가장 길고 굵은 장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은침 끝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이연아는 망설임 없이 강민호의 마비된 다리 위로 침을 가져갔습니다. 강민호는 침을 삼키며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기적을 위한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별장 안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밖으로 새어나가는 비명을 막기 위해 이연아는 강민호의 입에 두꺼운 수건을 물려놓았습니다. 강민호는 수건을 악물고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으윽, 으윽. 그것은 치료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까운 고통이었습니다. 이연아는 강민호의 말라비틀어진 다리에 수십 개의 은침을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쉴 새 없이 손가락으로 침을 튕기며 죽어있는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딱, 딱, 딱. 침이 튕길 때마다 강민호의 몸이 화로처럼 펄떡거렸습니다. 방 안은 쑥 타는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땀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이연아는 탈진하여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은 땀과 검댕으로 엉망이 되었고 하얀 한복 저고리는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아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뜸을 뜨고 다시 침을 놓고 막힌 혀를 뚫기 위해 온몸에 기를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와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창밖에 빗소리가 잦아들고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꼭기요.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무렵이었습니다. 이연아가 강민호의 다리에 꽂혀 있던 마지막 장침을 천천히 뽑아냈습니다. 그러자 팽팽했던 긴장이 끊어지듯 이연아가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역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침대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이 지나간 자리, 강민호는 멍한 정신을 추스르며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던 발가락 끝에서 묵직하고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수만 마리의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찌릿한 저림.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감각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쏘스라치게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이연아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침대 난간을 가리켰습니다. 서방님, 이제 일어나 보세요.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아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구자가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강민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강민호는 떨리는 양팔로 침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체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입에서 절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엉덩이를 떼고 무릎을 펴려는 순간 다리 근육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직근 무릎이 꺾이며 강민호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려 했습니다. 안 돼. 강민호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는 찰나 이연아가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강민호의 허리를 단단히 받쳐 안았습니다. 이연아가 강민호의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버티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서방님 다리는 이제 서방님 것입니다. 이연아의 외침이 강민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강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평생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호는 죽으림을 다해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던 허벅지에 단단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민호의 허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삐그덕거리는 마룻바닥 소리와 함께 강민호가 우뚝 섰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선 것이 말입니다. 비록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가 섰어. 그때였습니다. 밤새 문 밖에서 뜬 눈으로 서성이다가 방 안에 인기척을 들은 김 기사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 기사는 아침상을 차려 들고 오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본 김 기사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와장창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김 기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김 기사는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 기사는 바닥을 기어서 강민호의 발치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강민호의 다리를 부여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세상에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기사의 통곡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민호 역시 김 기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강민호는 비틀거리며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연아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연아의 몸에서는 진한 쑥 냄새와 땀 냄새가 났지만 강민호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강민호가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요? 어떻게 의사들도 못 고친 나를. 이연아는 강민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가 깊고 맑게 빛났습니다. 이연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심 의원의 손녀입니다. 강민호와 김 기사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 의원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던 전설적인 명예, 신의 손이라 불리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그분의 유일한 후계자가 바로 이 산골 처녀 이연아였던 것입니다. 이연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병든 사람을 보면 반드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서방님을 지킬 겁니다. 이연화의 말에 강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패배감과 절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서슬퍼런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버림받은 병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짐승 취급했던 계모 최 여사와 이복 동생 강민재, 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차례가 온 것입니다. 강민호가 이를 갈며 나직하게 음조렸습니다. 다 죽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하고 무서운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태산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태산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수많은 주주와 이사들이 긴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 중앙에 앉아 있는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바로 강민호의 계모 최 여사였습니다. 최 여사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붉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옆자리에는 아들 강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거만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지루하다는 듯 손톱을 딱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최 여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찢어지는 듯한 기계음이 잠시 울리고 최 여사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장내에 퍼졌습니다. 최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콕콕 찍어내는 신용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 여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좌중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제 장남 강민호는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심신이 피폐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호가 폐인이 되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월로 이사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강민호 전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해임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자 강민재가 벌떡 일어나 원로 이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강민재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어머니 말씀 못 믿겠다는 겁니까? 형님은 지금 똥오줌도 못 가리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고요. 살벌한 분위기에 원로 이사는 입을 다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태산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민호의 모든 경영권을 박탈하고 차남 강민재를 새로운 후계자로 임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 여사가 의사봉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저 망치가 책상을 3번 두드리기만 하면 태산그룹은 온전히 최 여사와 강민재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재는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웃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여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땅, 땅, 따.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양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치 폭발이라도 일어난 듯한 소리에 의사봉을 내리치려던 최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모두가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를 예상했습니다. 아니면 비서들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했겠죠. 하지만 들려온 것은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힘있는 구두 굽소리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 명징한 소리가 회의실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이탈리아 수트, 그리고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강민호였습니다. 그는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약간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흔들림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세련된 검은 정장을 입은 이연아가 비서처럼, 아니 여왕처럼 그를 보자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과 침묵에 빠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강민호의 구두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는 들고 있던 의사봉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귀신? 네가 어떻게... 최 여사는 헛것을 본 사람처럼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 다리가 썩어 문드러졌다고 했는데, 평생 일어설 수 없다고 했는데, 강민호가 눈앞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주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있는 최 여사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강민호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민호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두 발로 걸어 들어오니 반갑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무서우십니까? 강민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쓰지 않았음에도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우렁찼습니다. 옆에 있던 강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다 의자 다리에 걸려 엉덩방아를 찌으며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우당탕. 우스꽝스러운 강민재의 꼴에 주주들 사이에서 실소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강 전무가 걸었어.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났어.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강민호는 단상 위로 올라가 멍하니 서 있는 최 여사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향해 섰습니다.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견뎌낸 남자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강민호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다리를 망가뜨린 3년 전의 교통사고, 그리고 지난 3년간 저를 별장에 감금하고 짐승처럼 살게 했던 배후,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강민호의 선언에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저놈 말 듣지 마세요. 저거 다 거짓말이야. 미친놈 헛소리라고.
최 여사가 강민호를 밀치려 달려들었지만 이연아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연아는 품에 안고 있던 서류 뭉치를 꺼내 허공으로 높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회의실 바닥으로 흩뿌려졌습니다. 그것은 최 여사가 강민호의 치료를 고의로 막았던 진료 기록과 강민재가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이 담긴 증거들이었습니다. 주주들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들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비난의 화살이 최 여사와 강민재에게 쏟아졌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아니야, 함정이야 라고 악을 썼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강민호는 소란스러운 회의장 한가운데 우뚝 서서 무너져가는 최 여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을 꽉 잡고 있는 이연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부활이자 처절한 응징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반전은 통쾌했지만 악마는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비싼 도자기가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고 화분이 깨지며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최 여사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씩씩거렸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독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가져와. 당장.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자 최 여사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플랜 B 가동해. 지금 당장 시작해. 그년 가방에 그것 넣어둔 거 확실하지? 최 여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 없다면 상대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서라도 같이 죽겠다는 신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강민호의 저택 주변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에엥에엥. 경찰차 서너 대가 대문을 부서질 듯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김 기사가 놀라서 달려나갔지만 건장한 형사들이 김 기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강민호와 이연아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형사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형사 한 명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이밀었습니다. 체포영장이었습니다. 형사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연아 씨 되십니까? 당신을 의료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호가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뭐요? 체포? 지금 제정신입니까? 내 아내가 뭘 훔쳤다고 이러는 거요? 형사는 대답 대신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사들이 이연아가 아끼는 그 낡은 보따리를 가져와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우르르. 침통과 뜸 도구들이 쏟아지는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민호의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사람을 시켜 몰래 심어놓은 함정이었습니다. 형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남편 치료해준다는 핑계로 접근해서 금고 털고 인감도장까지 훔쳤네. 아주 전형적인 꽃뱀 수법이야. 강민호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누가 가져다 놓은 거라고. 내 아내는 이런 거 욕심낼 사람이 아니야. 강민호가 형사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건장한 형사 2명이 강민호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강민호는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발버둥 쳤습니다. 그 사이 다른 형사가 이연아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강민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안 돼. 연아야. 이거 나. 노란 말이야. 강민호가 절규했지만 이연아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이연아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강민호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이연아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흥분하지 마세요. 저들은 당신이 무너지길 바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이연아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이 이 일로 다시 무너질까봐 그것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이연아를 거칠게 끌고 현관을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어느새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그들 사이로 최 여사가 팔짱을 끼고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끌려 나오는 이연아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어머, 꼴 좋네. 사랑 노름이 대단하다 했더니 결국 사기꾼이었어? 감방 가서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이 도둑년아. 이연아는 최 여사를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기자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강민호는 가택연금 상태가 되어 집안에 갇혔습니다. 외부로 통하는 전화선은 끊겼고 집 주변은 최 여사가 고용한 사설 경비원들이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가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강민호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벌 3세 강민호, 사이비 무당에게 세뇌당하다. 재벌가 며느리의 두 얼굴, 알고 보니 정과가 의심되는 꽃뱀. 세상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연아를 마녀라고 욕하고 강민호를 미친 황태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지난번의 승리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더 깊은 절망의 늪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나약했던 강민호가 아니었습니다. 강민호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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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낡은 녹음기 하나와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 기사가 지난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모아온 최 여사의 비리 증거들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방심하고 놓쳐버린 강민호의 마지막 칼자루였습니다. 강민호가 녹음기를 집어들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최명자 씨, 당신이 판 무덤에 당신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강민호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기 살기로 싸워 내 여자를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곰팡내 나는 경찰서 취조실 안.
형광등 불빛이 파리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경찰서장은 이연아의 앞에 앉아 험악한 분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리 작성된 자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장은 두꺼운 수사 기록철로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좋게 말할 때 불어. 그냥 돈이 탐나서 접근했다고 도장만 찍으면 집행유예로 빼준다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서장의 입에서 역한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이연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잠도 못 자고 시달려 헬쑥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연아가 입가에 터진 피를 닦아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아주 많이. 이연아의 태도에 약이 오른 서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서장이 손을 들어 이연아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두두두두. 경찰서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경찰서 앞마당으로 최고급 리무진 수십 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대통령 행렬을 방불케 하는 장관이었습니다. 기익. 차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왕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굴지기업의 회장들과 정계 원로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들이 줄지어 따랐습니다. 경찰서 로비에 있던 순경들은 기겁하며 길을 텄습니다. 쾅! 취조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왕 회장이 지팡이를 치켜들고 들어오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어떤 놈이냐? 감히 내 목숨을 살린 은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놈이 누구야? 서장은 때리려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노신사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왕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서장이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왕 회장은 대답 대신 지팡이로 서장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이놈들, 당장 수갑 풀어라. 너희들 오늘부로 옷 다 벗을 준비해. 사실 이연아는 산골에 숨어 살던 시절 병원에서 포기한 왕 회장과 거물들의 난치병을 고쳐준 은밀한 주치의였습니다. 그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르신들이 총출동한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이연아의 수갑을 풀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이 열리며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을 뚫고 탈출한 강민호가 기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강민호의 손에는 녹음기와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기자들 앞에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치지직. 스피커를 통해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경찰서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실장, 민호 차브레이크 확실하게 손봤지? 아주 죽여버리던가 아니면 평생 병신으로 살게 만들어. 그래야 내 아들이 회장이 되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이어서 강민재가 회사 돈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쓴 내역이 담긴 이중 장부도 공개되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교사와 횡령 증거였습니다. 순간 경찰서 입구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끄란 말이야. 저거 다 조작이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왕 회장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강민호는 차가운 눈으로 발악하는 최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민호가 낮게 움츠렸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곧이어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명자 씨, 강민재 씨, 살인, 교사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최 여사와 강민재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태산그룹 안주인이야.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오. 강민호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최 여사와 강민재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이연아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강민호가 달려가 이연아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이연아의 몸이 그제야 안도한 듯 강민호의 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연아는 멍이 든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강민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왕 회장을 비롯한 거물들이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썩어 빠진 악을 몰아내고 정의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팡파르와도 같았습니다. 경찰서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고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산과 들에는 붉은 단풍이 곱게 내려앉은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시골집 담벼락 너머로 잘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탐스러운 주홍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태산그룹 전 안주인 최명자와 장남 강민재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전액 몰수하고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강민호는 잠시 도끼질을 멈추고 라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뉴스 소리는 가을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강민호는 무심하게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다시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소식은 강민호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강민호는 태산그룹 회장직을 전문 경영인에게 미련 없이 넘겼습니다. 돈과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그는 이연아의 고향인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골집 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동네 어르신들로 북적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꼬부랑 할머니부터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까지 전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이연아가 앉아 환자들의 맥을 짚고 있었습니다. 이연아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답답하신 건 화병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드셔야 약발도 받습니다. 이연아가 침통에서 침을 꺼내 능숙하게 놓자 할머니가 시원하다는 듯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마당 한 구석에서는 강민호가 약탕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수트 대신 헐렁한 개량 한복을 입고 목에는 수건을 두른 영락없는 머슴꼴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부채를 연신 파닥거리며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때문에 강민호의 얼굴에는 숯검댕이 잔뜩 묻어 꼬질꼬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회장실에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료를 마친 한 할머니가 강민호가 건네는 따끈한 약사발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약재를 돈도 안 받고 그냥 줘도 되는겨? 댁내 부부는 뭐 파먹고 살아? 강민호는 숯검댕이 묻은 얼굴로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민호가 대청마루에 앉아 있는 이연아를 힐끔 쳐다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사람이 제 밥줄입니다. 밥만 제때 먹여주면 평생 머슴 살기로 계약했거든요. 강민호의 농담에 마당에 있던 어르신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연아도 맥을 짚다 말고 피식 웃으며 강민호를 흘겨보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진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환자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이던 마당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시골집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와 이연아는 일을 마치고 툇마루에 나란히 걸터 앉았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땀 식은 이마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강민호가 피곤한 듯 이연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응석이었습니다. 이연아는 말없이 강민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강민호가 이연아의 투박해진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이연아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다. 짐승처럼 살던 놈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고, 걷게 해줘서 고맙고, 무엇보다 내 옆에서 숨 쉬어줘서 고마워. 강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지금 느끼는 벅찬 행복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연아는 빙긋 웃으며 강민호의 이마에 꿀밤을 살짝 놓았습니다. 딱! 아야! 강민호가 엄살을 피우자 이연아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벌써 고마워하긴 이릅니다. 내일은 뒷마당 장작 100개 패셔야 해요. 게으름 피우면 밥 없습니다. 아이고 마님. 분부대로 합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가을 하늘로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깍지 껴잡았습니다. 잡은 손의 온기가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복수도 끝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의 명의가 병을 고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썩어가던 마음까지 치유해준 진짜 명약은 바로 이 사람,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풍 든 가을산을 배경으로 서로에게 기댄 두 사람의 따뜻한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저물어갔습니다.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혈육마저 내친 비정한 현실 속에서도 결국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내의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별장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주인공이 마침내 두 발로
당당히 세상 앞에 서던 그 순간 가슴 속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과 뭉클함을 동시에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높아도 내 사람 하나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삶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으리으리한 저택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녁 따뜻한 밥상 앞에서 서로의 거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사연이 깊은 울림으로 전해주네요.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진리, 우리 구독자님들도 믿으시지요? 오늘 밤은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장 좋은 명약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